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선구매 후 결제, BNPL 기업, 세즐입니다. 티커는 SEZL이죠.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가 정말 다양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부터 회사의 공식 실적 발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열띤 토론이 담긴 레짓까지 말 그대로 시장의 모든 목소리를 싹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1000%나 폭등했어요. 그런데 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을까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세즐, 과연 숨겨진 보석일지 아니면 피해야 할 위험한 투자일지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세즐이라는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BNPL이라는 산업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 같은 거죠. 산업 전체의 바로미터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 기업이 가진 기회와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속한 산업의 큰 그림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BNPL 선구매 후 결제. 사실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신용카드 없이도 그냥 몇 번 클릭하면 결제가 바로 나누어서 되니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신용기록이 짧거나 아예 없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죠. 당장 목돈이 없어도 원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다. 이 즉각적인 만족감이 가장 큰 무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산업 겉으로 보기엔 계속 성장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좀 다른가 보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모틀리풀의 최근 자료를 보면 이 BNPL 산업이 직면한 현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일단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미국의 BNPL 이용자 중에 약 24%가 연체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이건 전년도 1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잠시만요. 24%요? 아니, 4명 중 1명이 돈을 제때 못 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좀 높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사업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 Z세대는 그 비율이 39%까지 치솟습니다. 39%요? 네, 소득이 불안정한 젊은 층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심지어 이용자의 26%, 그러니까 4명 중 1명 이상이 예상보다 지출이 커져서 BNPL 사용을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편리함이 곧바로 과소비의 덫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이 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 전체에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면 세즐은 대체 뭘 했길래 주가가 1000%나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레딧의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 세즐은 뭔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강세론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포인트가 바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요? 네, 경쟁사인 업펌이나 클라나가 여전히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거간 세즐은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죠. 숫자가 그걸 딱 증명하더라고요. 3분기 매출이 67%나 성장했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100%를 돌파했어요. 쉽게 말해서 투입한 자기 돈으로 2배의 이익을 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최근에는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했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독보적인 수익성입니다. 3분기 조정 이비타 마진이 33.9%에 달합니다. 33.9%. 네, 이건 세금이나 이자 같은 부수적인 비용을 다 빼고 순수하게 사업 자체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30%가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도 2.62로 매우 안정적이고요. 이렇게 들으니 정말 완벽한 성장주처럼 보이는데요. 높은 수익성에 똑똑한 사업 구조, CEO는 자기 회사에 올인하고 있고 솔직히 이 정도면 당장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문제죠.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직 못 본 그림자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장밋빛 전망을 단숨에 잿빛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약세론의 핵심 근거들이죠.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핵심 고객층의 취약성입니다.
세질의 주 고객은 신용 기록이 부족하거나 낮은 소위 서브프라임 고객들이에요. 서브프라임이요?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낮아서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맞습니다.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층을 말하죠. 이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소득에 타격을 입는 계층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무서운 연체율, G세대의 39%라는 숫자가 바로 세질의 핵심 고객층 이야기였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들의 연체는 곧바로 세질의 대손 손실, 즉 떼이는 돈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 환경입니다. 경쟁이요? 네. 어펌, 클러나, 페이팔 같은 기존 강자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애플까지 BNPL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뭐 동네 가게가 월마트랑 아마존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세 번째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잠재적 악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쇼피파이와의 소송입니다. 쇼피파이요? 네. 과거 세질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세계 최대의 전자상 거래 플랫폼 쇼피파이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쇼피파이라면 엄청난 파트너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소송을? 쇼피파이가 자체 결제 시스템인 샵페이를 우대하고 다른 BNPL 업체들을 차별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주인 12월 12일에 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법원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월 12일이요. 정말 코앞이네요. 그럼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규제 강화 움직임입니다. 아, 규제 리스크. 네.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압박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최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7개 주 연합이 BNPL 기업의 수수료 구조 등을 문제 삼아서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규제가 강화된다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3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도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 시장은 이미 발표된 과거의 좋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그 소송 결과나 규제 강화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 그 거대한 리스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장은 현재의 숫자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먹고 사니까요. 아무리 현재 실적이 좋아도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명확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던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회사는 이런 리스크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실적 가이던스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올렸다고요? 네. 더 나아가 2026 조정 주당 순이익 EPS 목표치를 4.3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2025년 예상치보다 약 29%나 높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던스를 올린다는 건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무모함일까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중립적 매수이긴 한데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자료를 보면 세질을 분석하는 6명의 애널리스트 중 3명은 매수 의견을 냈고 나머지 3명은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매도 의견은 없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팽팽하네요. 목표 주가는 어떤가요?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113달러 수준입니다. 지금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113달러.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질의 적정 가치를 9달러 미만으로 보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9달러 미만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로 엇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는 독보적인 수익성과 영리한 사업 모델 전환, 그리고 회사의 모든 것을 건 CEO의 책임 경영이라는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소송이라는 시한폭탄, 경기 침체에 취약한 고객층, 그리고 애플까지 뛰어든 무한 경쟁과 규제 강화라는 명확한 하락 시그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숫자는 기회를 보여주고 있지만 뉴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젤은 머니 IQ라는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세즐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고객이 신용점수를 쌓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즐은 전통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금융 포용의 아이콘일까요? 아니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과소비를 부추겨서 그들의 연체와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약탈적 금융의 또 다른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세즐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